جبهة لبنان لن تتوقف قبل وقف العدوان على غزة. לעם בלבנון, המלחמה שלנו לא איתכם, המלחמה שלנו עם חיזבאללה. הוא גורם לכך שהמדינה שלכם נמצאת בסכנה. תשתחררו מהנפיתה של חיזבאלל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포격에 이어서 지상군 투입까지 공식화된 것인데요. 아유,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벌써 1년 정도 막 되기도 했고 사실 쌤 저희가 쌤과 함께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레바논이라고 하는데 레바논에서는 왜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네, 정확하게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있는 거지 레바논 국가 간에는 이스라엘과는 지금 충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로 다음 날부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두 세력 간의 저강도 전쟁이 사실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저강도 전쟁. 네. 근데 저강도 전쟁에서 왜 갑자기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고강도 전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게 됐는지 그 신호탄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호탄이 된 사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요? 007 영화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 정말 그런 첩보 영화 수준의. 누굴 뭐 암살하던가. 그랬나 봐. 비슷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9월 17일하고 18일요. 이틀에 걸쳐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던 삐삐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해가지고 무려 11명이 숨지고요. 총 17일, 18일 합해서 4천여 명의 정도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아니, 삐삐를 어떻게 터뜨려요? 그러니까요. 남의 삐삐를? 우리로 치면은 들고 있던 핸드폰이 터진 거잖아요, 갑자기. 그렇지. 어떻게 제 핸드폰을 터뜨리니? 갑자기 전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모사드가 수년간 준비해온 공작이고요.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 기관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정보 수집, 납치, 암살, 비합법적 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모사드가 2022년부터 이 작전을 구상했어요. 헤즈볼라가 납품할 무선 호충기를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요? 아, 여기다 뭘 따로 한 게 아니고 애초에 만든 거예요? 네. 어떻게 만들어?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지금 보면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써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자, 헤즈볼라고요. 타이완 업체 골든 아폴로라는 회사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 삐삐 주문한 회사가 라이센스를 헝가리에 있는 BAC라는 회사에게 라이센스를 줘요. 자, 그런데 이 BAC라는 헝가리에 있는 회사가 바로 모사드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예요. 와우. 그래서 그 주문을 받아서 직접 제작을 하는데 삐삐에다가 몇 그램짜리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암호화된 메시지를 그 삐삐에게 보내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잠시 후에 그 메시지를 읽으려고 두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다가 상당수의 헤즈볼라 대원들이 터지면서 손과 얼굴 등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 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쌤, 이게 수년간에 걸쳐 준비를 했다 그랬는데 하필 지금 타이밍에 터트린 이유는 뭡니까? 아, 그러네. 지금 타이밍. 자, 헤즈볼라 대원들이요. 삐삐를 들고 다니다가 삐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문자가 오긴 오는데 조금 뭐 늦게 온다거나 갑자기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삐삐를 본인들이 직접 감식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란에다가 보내서 정밀 감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를 모사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돼서 쓰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터뜨리자. 그러면서 9월 17일 일제히 삐삐가 터지도록 그렇게 작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올해 초부터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삐삐 테러 이전부터 헤즈볼라 지휘부를 한 사람씩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발표한 본인들이 암살한 사람들의 도표이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이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망하면서 헤즈볼라가 큰 타격을 입었죠.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본부를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의 1인자가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졌습니다. פשוט מי שמאיים ע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נדע להגיע בצפון, בדרום, גם במקומות יותר רחוקים.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1992년부터 무려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역량을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فإن المقاومة ستقاتل بلا ضوابط وبلا قواعد وبلا أسلحة. 근데 저걸 보니까 레바논이 그 땅에서 이게 전쟁이 막 벌어지고 대리전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레바논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헤즈볼라는요. 레바논이라는 국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 어떤 그래서 레바논 정부도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조직. 슈라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고요. 그 밑에 지하드위원회. 지하드위원회의 경우 군사 및 보안기관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헤즈볼라의 군사력이 레바논 정규부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정규군은요. 숫자가 7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헤즈볼라가 정예군과 그리고 민병대를 합해서 총 1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무기도요. 헤즈볼라 무기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쭉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사법, 집행, 정치, 뭐 교육, 보건 뭐 다 있으니까 정부네. 하나의 정부니까 국가를 맞는데 이 정도면 국가 안에 국가 맞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집행위원회인데요.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데 헤즈볼라는 잘 들으십시오. 자체적으로 네. 병원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빈곤층에 대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레바논 사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그럼 혹시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 빈민층을 도와주면서 그쪽에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 헤즈볼라 대원으로 이렇게 데려간다든가. 그렇죠. 지지자로 만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못 보내는데 유치원을 보내주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못 하는데 병원을 무료로 해주죠. 자, 그런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당연히 나는 헤즈볼라 대원이 되고 싶다. 그렇지. 나는 헤즈볼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세뇌네. 자연스럽게. 네,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고 레바논 내에서요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또 궁금한 게 헤즈볼라가 엄청 대규모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역사로 가는구나. 네, 레바논은 지중해에 맞닿아 있으면서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허브였습니다. 자, 이곳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통치령이 됐는데 이때 북부 레바논산에 거주하였던 기독교 마론파인들이 국가를 세워주길 프랑스에 요청했고요. 프랑스 측에서 이제 국가를 세우려고 보니까 레바논 북부에만 있으니까 영토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남쪽,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동쪽 이런 국가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슬람 순니파, 그다음에 시아파, 그다음에 또 레바논에 있는 두루즈 다양한 인종들이 섞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뭔가 지금 복잡하다. 한두 개가 정말 아니네요. 많은. 자, 그러면서 결국 레바논에요
종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대여섯 개 말씀. 18개의 종파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레바논이고요. 잠깐만 이거 누가 그냥 예술 작품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자, 이스라엘 접경 남부와 북동부는 시아파가요. 그다음에 레바논의 북서부는 순니파가 주로 거주하고 있고 기독교 마론파는요. 레바논 중부 그리고 해안가에 많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합쳐도 국토 면적은 한국의 경기도 정도에 불과하고 매우 작습니다. 이게 경기도만한 겁니까, 쌤? 커 보였는데. 얼핏 봤을 때는 거의 중국만한 땅이 저렇게 분리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경기도에 저 정도로 나뉘고 뭐 18개 종파 이건 싸움이 없을래야 없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개 종파들이 있는 이 레바논은요. 1943년 국민협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파별 인구수에 따라서 권력을 분점, 나누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국민협약의 기준이 됐던 1932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크게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51%. 그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인구가 48% 정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반반이네요.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이 되고요. 총리직은 순니파가 하고요.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두루즈가 맡는 식으로 권력을 다 분점 나눠서 가졌어요. 그래야 싸움이 적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뭔가 남겨둔 건가요? 근거를? 예, 그래서 국민협약인데 이것을 쓰지는 않았고 그렇게 구두로 다 합의를 한 거죠. 안 돼. 구두는 계약상 다 깨져. 계약은 절대 구두로 하면 안 된다. 문서. 네, 맞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1932년 인구조사 당시엔 마론파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았는데요. 점차 무슬림들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네. 자,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권력 분점을 재조정해야 된다. 인구조사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마론파 기독교인들을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인구조사 새로 하면 분명히 무슬림들의 숫자가 높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놔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다가 1967년에요.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어디로 피난을 가겠습니까? 바로 붙어있는. 주변국으로 가겠죠. 요르단도 가고요. 레바논도 가고요. 그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조직이 있죠. 피에로. 이 조직에 있는 무장대원들이 또 베이루트에 많이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베이루트에 가만히 살고만 있으면 되는데 어떡하죠?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장투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계속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원점 타격하죠. 그러면 피에로 대원들만 죽는 게 아니라 레바논 국민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그래도 레바논은 18개 종파가 있어서 너무나 힘든데 팔레스타인 애들까지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네. 그러니까 기독교 마론파들이 피에로 무장대원들을 너무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양쪽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지면서 결국 1975년 레바논은 무려 15년간 레바논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레바논 내전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전. 자, 이렇게 내전이 점점 수습 불가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레바논 정부는 1976년 시리아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978년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를 들어가서 피에로를 제거하겠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분쟁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짝 정리해 보면 레바논 내에서 집안 싸움이 벽가 싸움 된 거다. 응?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도 헷갈릴 것 같아요. 복잡하죠. 네. 설명드리는 저도 복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 헷갈릴 수 있는. 자, 그래서 75년 시작된 내전인 최악으로 치닫는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1982년 전쟁에서요. 친 이스라엘 대통령을 레바논에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국내 정치에 이스라엘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론파 정치인 바시르 주마엘이라는 사람을 네. 대통령이 되게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쫙쫙 밀어줬습니다. 대통령이 됐나요? 대통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 안 됐다.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됐어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와우. 됐습니다. 오.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테러로 사망했고 임기 시작 전에 네. 선출되고 임기 시작 전에 와. 그래서 바시르 주마엘이 암살됐는데 여기에 피에로가 관련됐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 바시르 주마엘을 따르던 마론파 사람들이 보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982년 9월 16일 저녁 마론파 기독교 민병대는요 베이루트를 장악했던 이스라엘 군의 묵인과 공조하에 베이루트 남부 사브라와 샤틸라라는 난민촌을 급습해서 그 안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브라 샤틸라 학살입니다. 희생자 수도 엇갈리는데요. 레바논 경찰은 460명 정도 사망했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뭐 800에서 한 900명 정도. 그러나 피에로 측은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학살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 왜 민간인을 죽였지? 아니 이게 민간인들은 뭐 없잖아요, 뭐. 이거는 이 현장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진이 언론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 또한 이 난민촌 학살 사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왜안 30만 명의 시위대가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살을 방조한 것에 대한 국내외 비난이 거세지자요. 결국 샤론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 이후에 스스로 국방부 장관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요 국제사회에서 네. 이미지가 추락하고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면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내전이 어때 좀 마무리가 되거나 이렇게 된 건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줄어들지라도 하고. 사브라 샤틸라라는 이 학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 내정에서 손을 떼고요. 그렇게 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 내전은 끝나지 않고 정세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이때 헤즈볼라 당이 만들어졌고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란이 1982년 헤즈볼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란이 주도적으로 레바논 내에 헤즈볼라라는 무장 정파를 만들었을까요? 이란 주도로. 네. 첫째, 당시 레바논 사회에서 시아파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항상 차별을 받았거든요. 아랍 혁명 이후 이 시아파의 맹주로 우뚝 섰던 이란이 결국 레바논에서 가장 차별받는 시아파를 두고만 볼 수 없었죠. 같은 시아파잖아요. 네. 근데 헤즈볼라 전에 이미 시아파 아말이라는 다른 조직이 레바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말이라는 조직을 잘 구슬려서 새로운 조직 헤즈볼라를 만들었고 아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헤즈볼라로 옮겨가면서 헤즈볼라는 제일 강력한 시아파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란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반미 반이스라엘 전선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 전체에서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리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성공한 것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저 레바논이란 국가가 헤즈볼라 국가처럼 보일 정도로 헤즈볼라가 이렇게 규모가 커졌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습니까?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헤즈볼라는요, 본인이 이 단체가 내세운 명분 중에 하나가 외세를 우리 땅에서 물리치는 자주적인 조직이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이스라엘 같은 국가로부터 보호해 준다. 난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기치를 걸고 결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약간 뭐 기독교인을 박해하든가 뭐 아니면 의외로 반대로 그냥 더 우리가 더 크다. 그래가지고 다 결집시키거나 이렇게. 보여주려고. 오히려 다 우리가. 너무 좋은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안 좋은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 죽였어? 아, 네, 죽인 거는 맞습니다. 그걸 네, 했구나. 헤즈볼라가요. 바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폭탄 테러를 합니다. 미국 대사. 와, 너무 이거 지금 폭격에 뭔가 지금 받은 거죠? 사진에서도 폭탄 테러의 위력이 고스란히 지금 느껴지죠? 앞에 전면이 그냥 다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대사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바논 현지인과 대사관 직원, 그다음 미국 경계병 등 63명이 사망하고요. 120명이 부상을 당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헤즈볼라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인정 잘 안 하는데. 이스라엘과 그들 편만 드는 미국을 응징하고자 우리가 감행한 공격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보란 듯이 공격한 거네요. 네. 데뷔전이 정말 엄청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미국을 대상으로 테러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궁금하고. 예, 당연히 미국은 발끈했겠죠. 그런데 헤즈볼라의 공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지? 83년 10월에 베이루트의 미군 해병대 사령부 건물에 약 1만 2천 파운드의 폭약을 실은 또 다른 트럭이 돌진해서요. 미군 병사 무려 241명이 사망하고요. I think that all of us must recognize the savagery of those who were responsible for these things and thus make sure that we've taken every step we can for the protection of our people and our personnel. 더군다나 같은 날 프랑스군 사령부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 일로 인해 레바논 안정을 위해 배치됐던 평화유지 군단이 레바논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우와, 철수했어. 아니, 미군이 그것뿐만 아니라 1982년 레바논을 침공했던 이스라엘이 한 1985년에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군은 다 철수를 합니다. 근데 철수 안 한 곳이 있어요.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에 좀 남아 있었어요. 자, 그거를 끝까지 소모전을 통해서 몰아낸 조직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85년부터 2000년까지 주둔하던 이스라엘 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하는데요.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때문에 철수를 합니다. 그랬던 인물이구나. 아니 이러고 나면은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미군 철수시켜 아까 뭐 거의 연합군 철수시켜 이스라엘 다 철수시켜 이랬으면은 레바논 국민들은 어떻게 와 최고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유 너무 무섭다 이렇게 갑니까? 자, 사실 레바논 안정화를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미군이 주둔한 것 어쨌든 외세잖아요. 네. 때문에 미군도 몰아냈죠. 2000년에 이스라엘도 몰아냈죠. 헤즈볼라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듯, 하늘을 찌를 듯. 와, 거봐. 자, 그러다가요. 2006년에 다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전쟁을 합니다. 헤즈볼라가 먼저 시작했어요. 헤즈볼라가 국경을 순찰하는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하고 공격을 먼저 했죠. تفاوض غير المباشر والتبادل والسلام. ما حدا بيقدر في كل هذا الكون أن يردهم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우리는 결코 자세하지 않겠다. 바로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무려 34일간 전쟁을 벌였고요. 특히 이때 헤즈볼라가의 거점 지구 남부 베이루트 피해가 컸는데 레바논 민간인 사상자가 거의 헤즈볼라 대원하고 합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나왔어요. هربنا بالسيارة قالوا بدكم تطلعوا من هون يعني تهربوا يعني ما عادش تقعدوا بعينات هربنا نزلنا واحنا نازلين بالسيارة وصلنا على مطرح اسمه هيهات منا الذلة اقتلونا فسنعي أكثر فأكثر والله معنا والموت لإسرائيل. 자, 헤즈볼라는요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레바논 내 기독교, 순니파, 그다음에 친미, 친서방 이런 기조는 이제 안 된다. 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우리를 지지해달라. 레바논 국민들이 설득했고요. 그러면서 견고한 조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밖으로는 이란과 연대하고 본인이 기치로 내걸었던 우리가 레바논의 수호자라는 명분과 이미지를 사실상 만들어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헤즈볼라도 외세네요. 이란의 뒷배를 갖고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외세가 관여된 거지. 그러니까 레바논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다 엮여 있는 형태인 네, 것 석청님 너무 날카로우시네요 오늘. 빨리 가시고 싶으신가요? 너무 날카로운 지역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이란이 키워준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레바논 사람들을 규합해서 만든 단체이지만 헤즈볼라가 이제 딜레마예요. 그게 사실은 레바논 국민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란이 지시한 것을 들을 것인가. 휘둘리겠구나. 그러면은 이번에 일어난 전쟁이 2006년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2006년 이후에 사실 헤즈볼라가 그렇게 제가 강력해졌다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6년에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했을 때 헤즈볼라만 공격한 게 아니라 베이루트에 있는 기간 시설을 다 망가뜨렸어요. 수도, 전기, 공항, 항만, 도로, 기반 시설을 다 부셔버렸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그것을 써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레바논 국민들이 헤즈볼라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그만해. 아우 이거 뭐야. 좀 해라. 그렇죠. 그냥 생존의 살기 너무 문제니까. 힘들고. 그만 좀 해라. 네가 전쟁하는 건 괜찮은데 왜 우리는 피해는 우리가 다 입냐. 네, 그러면서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왜 기간 시설을 공격하냐. 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부 정치에서 힘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폈다. 이렇게 이스라엘 측은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이번 전쟁은 뭐 정말로 헤즈볼라를 완전히 박멸할 듯이 이스라엘이 달려들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뒤에는 실질적으로 노리는 어떤 목적? 네. 뭐 바라는 뭐 그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봐야 되나? 크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 이렇게 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는요. 사실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연대한다고 이스라엘 국경을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القلق من إمكانية أن تذهب هذه الجبهة إلى تصعيد إضافي أو إلى حرب كاملة. 자 그러면서 레바논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 6만 명, 7만 명이 다 대피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헤즈볼라가 쏜 로켓이 뭐 8,000개 이상. 쉽게 말해서 레바논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이요.
쑥대 밭이 됐어요. 자, 1년 동안 그것을 방치했죠. 어느 국민이 정부 비판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나라냐? 가만히 있을 거냐? 네. 사실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자지구 전쟁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질이 101명이나 잡혀 있잖아요. 휴전을 하고 인질들을 빨리 살렸으면 좋겠는데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많이 지지를 해요. 근데 전쟁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헤즈볼라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랑 대화할 것이며 누구랑 도장을 찍을 것인가? 수뇌부가 다 누구랑 빨간 도장 찍을 다. 사람이 없네요. 다 죽여놨는데. 근데 지금 헤즈볼라 수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가 다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딜레마예요. 이 정도면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이분의 그 선택은 뭔가요? 입장. 일단 나타냐후 총리가 되게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왜? 가자지구 전쟁을 못 막았잖아요. 자국민이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당 혼자 집권을 할 수가 없어요. 군소 작은 정당을 다 합해서 전체 의석 120석 중에 61석을 만들어서 집권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군소 정당들에 있는 사람들이 연정을 탈퇴하면요. 정부가 무너져요. 그러면 총리직을 잃어요. 그러면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또 재판도 하고 있거든요. 재판에 가야 되고 총리직도 잃고 90일 내에 총선을 해서 다시 자신이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쟁을 계속해. 전쟁을 계속하는 게 낫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나타냐후 총리에게도 좋고 국민들도 지지를 하고 있고 전쟁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면 총리가 그럼 계속해서 쭉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지지도에 대한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1월 달에 보시면 40 동률이었죠. 네. 근데 8월 달에요. 상대방 후보가 5%가 더 내려갔어요. 네. 이제 2026년에 총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총리가 또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선. 네. כל עוד אזרחינו לא שבו לבתיהם בבטחה, נוסיף להילחם. נוסיף להילחם וביחד ננצח. 근데 지금까지는 뭐 자기 지지도 쫙 올리고 연정 쫙 해서 2026년에도 뭐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고는 있는데 그럼 국외적으로도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저도 그걸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근데 이란과 정말.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타냐후가 원래 오래 전부터 자기 별명을 뭐라 그랬냐면 미스터 시큐리티라 그랬어요. 내가 안보를 제일 잘한다. 이스라엘 안보 내가 지킨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합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We will be instituting the highest level of economic sanction.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요. 그 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머, 네타냐후야. 그렇게 했다는 분석이 크고요. 자, 그래서 나타냐후 정책은요, 이스라엘이 혼자서 이란 핵무기를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계속 끌고 들어가요. 가능하면 미국이 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인데 지난 4월에 결국 사단이 났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탄도미사일로 그냥 쏟아부었죠. 4월 달에. 그리고 양측이 한번 치고받았죠. 그다음 또 10월 달에 또 이란이 한 200개의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이 근데 다행히도 잘 막아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때릴 차례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수도 테헤란과 군사시설 20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בהן אמצעי ייצור טילים, אותם איראן שיגרה לעבר מדינת ישראל בהתקפותיה בשנה האחרונה. خودشون هم البته بزرگنمایی میکنن. بزرگنمایی اونا غلطه. اما توجه داشته باشید کوچک انگاری اون هم غلطه. 진짜 이게 중동에 여기 전선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이걸 통해서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요,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란과 이란이 키우는 대리 조직 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걸프 국가들 진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초승달 벨트가 시아 벨트.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시리아의 친이란 정권,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이게 다 이란이 만들어 놓은 저항의 축이에요. 이 저항의 축을 통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들도 가끔씩 드론을 이용해서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미군도 공격을 할 때도 있죠. 네. 그렇게 이란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자, 그 반대 진영에 있는 것은 수니파 벨트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수니파 국가를 지원해주는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죠. 사우디랑 워낙 또 긴밀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 걸프에 있는 수니파 국가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왜 철저히 중립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전 잘못 들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항상 중립이지요. 그러니까 불똥이 튀지 않도록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표정을. 네. 웃어. 근데 내심은 이 순니파 걸프 아랍 국가는 내심 이스라엘이 믿긴 한데 미국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더 마음에 안 들어. 네. 그 정도는. 왜? 걸프 국가는요, 이슬람 운동,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가 제일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걸프 국가는 다 왕정이잖아요. 자,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혁명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네. 정권 안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극단적이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왜? 아랍 국가의 민심은 여전히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프 국가는 여전히 지금 표정 관리 중에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란이 과연 지금까지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많이 참았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본토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4월 달에 공격을 하면서 야, 이란이 이제는 뭐 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란 내부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란도 복잡해요? 내부가 안 복잡한 곳이 있습니다. 이란은 또 왜 복잡합니까, 거기는? 복잡하니까 제가 나와 있잖아요. 안 복잡하면 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네. 자, 이란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인내로 계속 가자.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개혁, 이런 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돼. 전쟁을 해야 돼. 강경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강경파가 좀 세졌다. 근데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나
방향성은 어떤지. 자, 새로운 대통령 마수드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개혁 개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 개방이요? 국제사회와의 경제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렇지. 예.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제 제대로 이란의 경제가 최악이에요. 미국하고 핵합의 제대로 하고 친서방, 미국, 영국, 프랑스와 계속 우리 교역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근데 이란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호메이니. 네. 최고 지도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전개가 예상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거가 막 끝났습니다. 복잡하다. 와, 정말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동의 어떤 향방도 그치. 달라지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거의 다 됐는데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이게 억울해진 거네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신경을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신경 안 쓴 거? 팔레스타인 문제. 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협상을 왜 추진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비판을. 그게 좀 잘 되고 있었으면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 또 여기서 문제적 인물이 하나 있죠. 나타냐후. 나타냐후가 추진했던 게 일명 나타냐후 독트린인데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의 핵심은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나타냐후 한 게 뭔지 아세요? 정반대. 나는 아랍 국가와 평화를 먼저 하겠다. I've always believed that we could establish peace with the Arab world, and I've been working towards that lofty goal for decades. 그러니까 핵심을 챙겼어야 되는데 주변 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핵심을 하겠다고 한 게 나타냐후의 시지. 근데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받아준다고 치면 예를 들어 밑에는 가자 지구에 또 사람들이 있고 팔레스타인은 또 위에든 어디든 요르단강 뭘 인정하려면 그들이 살 땅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스라엘로서는 이스라엘 안보가 불안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싸우고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아. 네. 어떤 형식이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고 양측이 헤어져야 돼요. 이혼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이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잘 사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된다. 예,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 안 하면 안 돼요. 결심을 해야 된다. 예.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딱 요번에 새로 시작하는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좀 시급히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고요. 이란하고 미국과의 지금 대결 구도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미국과 이란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무력 충돌을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제일 급선무는 이란의 핵 협상을 재개해서 다시는 이란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란이 중동 지역에 많이 만들어 놓은 헤즈볼라 이런 대리 조직을 제발 지원하지 말라. 왜 자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 비싼 돈을 대리 조직에다 돈 다 지원하냐 이거죠. 맞아. 예. 그래서 이란 경제 제재를 풀고 이런 정상 국가로 가야 이란도 살 수 있고요. 중동 지역도 안정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본인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단을 해야 돼요. 빨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올 수 있고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네. 출구 전략이 없어요. 이 즉흥적으로 전쟁만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누구랑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낼지 어떻게 휴전을 할지 거기에 이스라엘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는 내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인 지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쌤과 함께해서 중동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좀 이제 그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때가 오면 개인적으로 레바논을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쌤과 함께해서 오늘처럼 레바논의 비극적인 어제와 오늘이 아닌 찬란한 문화와 자연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